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예. 네. 가을에 모두가 다 바쁘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가을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으실 텐데 저도 10월달 엄청 바빴습니다. 여담삼아 말씀을 드리면 10월 12, 3, 4, 5 나흘간 서울에서 세계 한글 작가대회 이런 모임이 있었어요. 해외에서 우리말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한국에 있는 문인들이 참여해가지고 연세대학에서 한 4일간 한 15개국에서 1000명이 넘도록 참여하는 이런 큰 행사였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뭘 하느냐 하면 한국 문학, 그리고 또 이제 세종대왕이 만드신 한글, 이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계신 여기는 이제 우리 전통문화나 이 고전, 한문 이런 강좌가 위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제 한국의 현대 고전문학도 다루긴 합니다. 현대문학과 번역, 그리고 또 국제교류 뭐 이런 걸 주로 다루는 그 행사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이제 이 젊은 사람들도 참여를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세요. 제가 그 행사에 올해 3년째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이 대화를 이렇게 어른들하고 해보면 그렇게 열심히 참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무료하게 일상을 보내지 않고 글을 쓰고, 그 글이 수준이나 가치가 있건 없건 그 이전에 글을 쓰고 그걸 사람들하고 나누고 또 책으로도 내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뭘 하느냐 하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이런 걸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글을 그렇게 쓰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면 이를테면 이 허무한 생각이라든지 내가 이 가치 있는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이런 회의 같은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읽고 쓴다라고 하는 것, 끊임없이 뭘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강좌에 모이셔서 함께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또 대화도 하시고 하는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내면을 얼마나 건강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이렇게 강의실에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 마음으로부터 존경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어떤 행사가 있었느냐 하면은 그제까지 이틀간 전남 해남에서 한국문학관협회의 전국대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한국의 문학관이 전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130개 정도 됩니다. 일본은 한 300개 정도 돼요. 한국의 박물관은 한 7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일본에는 우리보다 한 2배가 넘습니다, 박물관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일본 사람들은 뭘 하나 보존하려고 하는 게 아주 우리보다 더 강하고, 자기 마을에 뭔가 기릴 만한 게 있으면 이걸 다 조그만 문학관을 지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돌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문학관을 우리처럼 그렇게 크게, 박물관을 우리처럼 그렇게 웅장하게 짓지 않아요. 소박하고 작은 규모로 지어놓고 그걸 관리 운영하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해요. 그래서 어떤 산골 문학관에 가보면 그 산골에서 나는 돌들을 모아가지고 색칠을 해서 팔기도 하고, 조그만 나뭇잎들, 이쁜 나뭇잎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관광객들에게 팔기도 하고,
그래서 꽤 수익이 있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문학관이 한 100개가 되는 이제 중에서 다 오지는 않지만 이제 모여서 앞으로 이 문학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문학관들이 어떻게 연대할 것이냐, 어떻게 정부로부터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할 것이냐, 앞으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문학관들이 모여서 학술 컨퍼런스를 하면 이걸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왜 제가 이제 거기서 꼼짝 못하고 이런저런 일을 해야 했느냐 하면, 제가 황선우 문학촌 소나기마을 촌장이면서 올해부터 한국문학관 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뭐 자랑을 하자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별반 자랑이 되는 것도 아니고, 회장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른 분들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제일 쫄자입니다. 과거처럼 뭐 목에 힘주고 앉아있고 그래가지고는 아무도 따라주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존중하는 것, 위하는 것, 보살펴 드리는 것, 그리고 또 문학관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일찍이 장자가 말했습니다. 바다가 수천 개 시내와 강에 고임을 받는 것은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스스로 낮은 자리에 있으면 오히려 더 존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연륜이면은 이런 말씀은 제가 따로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시는 이제 그런 얘기일 텐데, 그래도 한번 제가 체험한 바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기 오는 분들을 입구에서 맞이하고 공손하게 인사하고 행사를 이렇게 합니다 하고 성의 있게 설명하고 배웅할 때에도 또 뵙겠습니다 하고 잘 노력을 했더니, 아이고 가시고 난 다음에 전부 다 문자나 카톡을 보내서 수고했다 그러고 격려를 하고, 그래서 역시 우리가 이 겸손하고 소박한 것이 제일 큰 무기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차 문학에서도 그렇습니다. 문학에서도 예컨대 우리가 에세이를 쓴다고 할 때 내가 훌륭하고 잘난 사람이고 굉장히 이 뜻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주장해 가지고는 아무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이 소박한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이 요즘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과거에 시인이나 작가는 스승이었어요. 교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누구나 시인이나 작가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래서 시인, 작가, 문필가가 과거와 같은 교사의 자리에서 지금은 독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가수의 자리로 내려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과거에는 교사는 그래도 이 지식인이고 가수는 그 예인이어서 우리 전통사에서 한급 낮춰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라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미는 매우 훌륭하고 배짱이는 저 아주 몹쓸 사람의 표본이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배짱이가 훨씬 더 개미의 수준이나 효용성을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BTS가 우리 젊은 아이들 이 그룹이 세계를 제패했어요. 그 얘들이 뭡니까? 배짱이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한참, 지금도 이 BTS의 팬들을 아미라고 부르는데, 국제 팬클럽을, 미국에서도 한참 이 난리였는데, 지금은 유럽에서 훨씬 더 합니다. 유럽에서 이 BTS 멤버 한 사람이 강연을 가면 그 젊은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국말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한국말로 질문을 하고, 언제 이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워봤어요? 이 BTS 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우리말 공부를 하는 한국어과가 대학마다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림도 없는 얘기였죠. 얼마 전에 제가 있는 소나기 마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조지은 교수라고 하는 이
젊은 이 여성 언어학하는 교수가 와서 강연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서울대학을 나오고 영국 가서 서울대학에서 언어학 박사를 하고 석사를 하고 영국 가서 박사를 하고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되었는데, 여러분 요즘은 워낙 우리가 핸드폰 검색을 하니까 영어 사전 안 찾는데 옛날에는 영어 사전 없이는 공부 못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오죽하면 그 영어 사전 한 권을 한 페이지 외우고 그걸 불살라서 먹고 나 이거 완전히 내 것으로 하겠다 이런 각오를 보였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우리가 영어 사전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거의 모든 영어 사전이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따라했고, 지금은 종이책으로 이 사전을 많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영어와 다른 나라 말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에요. 근데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 종이책으로 우리한테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보는 건 똑같단 말이죠. 근데 이 조재현 교수가 그 옥스퍼드 영어 사전의 순우리말, 오빠, 언니, 막내 이런 말들 20몇 개를 등재시킨 주인공입니다. 이건 여러분 옛날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우리나라 말이 들어갔던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유럽에서 쓰고 있는 언어들을 보면 영어를 가장 많이 쓰고, 확장 가능성이 있는 걸 조사를 해봤더니 2번이 한국어예요. 그 다음에 이 일본어는 한 6위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대가 달라지고 우리 이 국가의 위상이 높아졌느냐 하는 걸 이제 실감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이 강의였는데, 근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세계 최초로 한류 연구센터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11월 15일인데, 한류 연구센터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가 해외로 가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왜 특히 여러분 동남아 같은 데는 이 한국어과에 입학하기 위해서 몇십 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어가 힘이 있어졌기 때문에. 한국이 여러 가지로 세계 무역 교역량의 10위권에 들어갔죠. 군사력으로는 세계 6위의 국가입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방위산업 수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K 방산이 우수한가 하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모두가 한국어를 하고 하는 이런 때에, 그래서 이제 한류라고 하는 것도 이런 국가의 힘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힘을 받는 거죠. 이 한류를 본격적으로 연구해야 할 곳은 사실은 한국인데,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처음으로 한류 연구소를 만든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것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오퍼닝을 준비하면서 제가 11월 15일 날 영국을 가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강연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와 또 이제 황순원이라고 하는 작가와 한국에서 시작된 디카시라고 하는 문예 장르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강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무섭게 변합니다. 너무도 빠르게 변합니다. 급격하게 변합니다. 그런데 언제 한번 제가 여기서 강의에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총량이 2배가 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3일밖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이, 이 미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인데, 지식의 양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책으로 되어 있는 것 외에 인터넷 공간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분량입니까? 이게 2배로 늘어나는데 2주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이 지식 정보가 얼마나 많겠느냐 하는 거죠. 예컨대 천체와 우주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고자 한다. 모르죠, 우리가. 그 접근하려고 하면 도서관에 가서 수천 권의 책을 찾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걸 누굴 좀 시키면 됩니다. 누굴 시키면 될까요? 인공지능을 시키면 됩니다. 챗GPT나 퍼플렉시티 같은 이런 인공지능한테 시키면 얘가
이걸 한 몇 초 안에 수백 건을 스크린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가 정리해가지고 그냥 자료를 주는 게 아니라 대화체로 말로 문장으로 풀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예컨대 10년 전만 해도 어린 반푼도 생각조차 못하던 일입니다. 그동안에 세계적으로 자료를 찾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뭐였느냐 하면 구글 인스펙션이었어요. 구글이었습니다. 구글에 이 어떤 단어를 또는 이제 이 개념을 치면 구글 이 검색이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 이 단어, 이 개념을 사람들이 검색한 그 사이트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다,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하는 걸 쫙 이렇게 보여주는데 챗 GPT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치 대화하듯이 이걸 풀어가지고 문장으로 만들어준단 말이죠. 근데 얘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가끔 엉뚱한 소리,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정보라고 하는 걸 모든 걸 모아서 취합을 하다 보니까 사람 이름도 여러 개가 같은 사람이 여러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막 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틀렸어. 다시 해봐. 그러면 조금 더 서운해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또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답을 내면은 야, 이건 좀 이상해. 이거 다시 해. 또 합니다. 그리고 잘못하고 거짓말을 해도 얘는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대화하기가 편해요. 이런 비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핸드폰에 챗 GPT 같은 이 앱을 깔아 놓으십시오. 그 만약에 안 깔려 있으면 애들한테 깔아달라 그러세요. 그리고 거기에 의문이 되는 문장을 딱 한 줄 치면은 뭐 복잡하고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 한 줄을 치면은 얘가 참 좋은 질문입니다 하고 쫙 설명을 해줘요. 예컨대 날씨가 우울한데 기분도 우울하다.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거 챗 GPT한테 물어보세요. 얘가 아주 요약하고 정리해서 답변을 해줍니다. 근데 이 기능이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면 전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시도를 안 해봐서 그래요. 이거 안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이 핸드폰에 챗 GPT하고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두 가지를 깔아놓고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일을 시켜보니까 근데 일반적인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데는 얘 둘이 제일 잘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깔았다가 나머지는 지워놓고 이 둘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논문을 쓸 때 얘한테 논문 제목을 주고 어떤 방향을 얘기하고 너 이걸로 논문 목차를 만들어봐. 금방 만들어냅니다. 감쪽같이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너 이걸로 소논문을 써봐. 써줍니다. 제목을 주고 너 이걸로 시 한 편 써봐. 써줍니다. 이걸로 짧은 소설 한 편 써봐. 써줍니다. 근데 이 과거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자기 서재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의 서재에 가보면 서고에 손때 묻은 책들이 줄지어 꽂혀 있고 거기에 이를테면 괴테가 있고 그리고 셰익스피어가 있고 이 세르반테스가 있고 한국의 이상이나 또 박태원 같은 작가가 있고 이러면 이 사람이 이 책을 다 읽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그 지식량을 우리가 이 상상을 해보는 것인데 그런데 그래서 그 서재가 있는 사람 그게 그 사람의 지식 정도를 표현해 주는 것.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젊은 교수 때는 늘 그랬어요. 선생이 갖고 있는 서가를 가봐라. 그럼 선생이 요새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무슨 책을 보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 여학생들한테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서재가 있어야 해. 내가 보던 책들을 모아놓고 그게 내가 이 책을 읽은 이력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있어야 돼. 시집 갈 때 그거 들고 가야 돼. 혼수보다 더 중요해.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요. 아무 쓸모없는 얘기예요. 굳이 안 그래도 돼요. 우리가 손안에 들고 있는 이 소우주 안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와 같은 지식의 축적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전화 걸고 전화 받고 시간 보고 이것만 하지 말고 반드시
AI,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걸 여러분 배우십시오. 만약에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러면 뭘까요? 기가 막힌 비서를 한두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서는요, 월급 안 줘도 돼요. 그리고 이 앱을 까는데 무료입니다. 하물며 무료예요. 물론 이제 이 페이를 하면 좀 더 유료하고 무료를 비교해 보면 유료는요, 검색이 좀 더 정확해요. 그렇긴 하지만 무료만 해도 충분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오늘 하루는 너무 급하니까 이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AI 앱을 깔아놓지 않으신 분들은 이틀 안에 반드시 핸드폰에 그냥 가장 일반적인 게 챗 GPT니까 쉬워요. 챗 GPT만 깔아놓고 딱 그걸 누르면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는 이 창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치면 답을 합니다. 쭉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시대와 세월이 이렇게 변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시대가 됐는데,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이 AI가 기계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 영혼의 깊은 감동이라든지 우리 내면에서 나도 모르게 저 바닥에서부터 벅차오르는 어떤 이 좋은 생각들, 이런 것들은 AI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과거에 AI한테 지식을 얻어서 글 쓰는 것, 이거 부끄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에 공부하고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이걸로 글을 써야 나다운 글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근자에 와서 올해 들어와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AI를 시키는데 AI가 써주는 대로 따라서 이걸 내 글로 하면 여러분 위험해요. 왜냐하면 얘는 온갖 자료와 정보를 모아서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잘못한 표절이 될 수 있어요. 남의 걸 베끼는 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주는 정보에 중요한 요점만 보고 그것만 봐도 여러분 짧은 시간에 이 글 쓰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를 몇 배나 늘려줍니다. 이건 마치 제가 이 여러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우리가 백과사전을 활용할 때에 백과사전을 잘 활용하려면 그 사람이 지식의 정도가 있어야 돼요. 뭘 찾아봐야 될지는 알아야 된단 말이죠. 지금은 그것조차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챗GPT 또는 AI가 알려주는 이 정보를 가지고 이 정보로서 내가 글을 쓰거나 어떤 결과물을 낼 때에 꼭 그대로 하지 않고 그 아이템을 보고서 생각을 재구성해서 만들어내는 것, 이것만 해도 글 쓰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이 시집이나 소설집의 해설을 많이 쓰는데 이 써달라고 하는 걸 감당을 못해서 거의 거절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얼굴을 아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 좀 써주세요 하면 할 수 없이 쓰긴 쓰는데 너무 편해졌어요. AI를 활용하니까. 다만 절대로 그걸 그대로 쓰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이제 시대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향교에서 우리 고전문화에 대해서 또는 이 경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하시지만 선생님, 이 볼륨을 조금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큽니까? 잘 들리시나요? 예. 제가 지금 목소리를 좀 키워서 하고 있거든요. 이걸 조금 올려주시면 제가 소리를 좀 줄여야 되는데 괜찮아요? 조금 줄여서 말하는데 잘 들리시나요? 네. 아이고, 여러분들 다 귀가 좋으시네요. 저는 중이염 수술을 해가지고 한쪽 귀가 별로 안 좋아서 내가 잘 안 들리면 어떻게 하느냐면 말이 커져요.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들을까 봐서.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공부를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저처럼 이제 한국 현대문학을 공부하고 문학 평론을 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 와서 여기 강의를 하는 건 조금 이게 결이 다른, 이를테면 개꾼 같은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과거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과거가 현재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자면 이 현대 문해 또는 문해 사조의 흐름에 대해서도 같이 보셔야 되어서
그래서 제가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여기 유교대학에서 저처럼 현대문학 전공자를 불러서 이 클래스에서 강의를 시키시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잘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온고이 지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요즘 젊은 애들 있는 데서는 온고이 지신이 뭔지 일일이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저 어르신들한테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 고전과 현대가 함께 있는 이런 이 조화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시대에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가장 첨단 지점에 서 있는 AI에 관해서 꼭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처음에 나올 때는 이 AI가 굉장히 서툴렀는데 얘도 발전을 해가지고 얘가 똑똑해요. 빨리 발전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제 선생님 황순원 작가에 대해서 입력을 해봤어요. 맨 처음 나올 때. 이제 그래봐야 한 3년 이내 아닙니까? 황순원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더니 황순원 선생은 서울대학을 나오고 고려대학 교수로 있었고 이렇게 나와요. 그 이제 서울대학을 나온 황순원도 있고 고려대학 교수였던 황순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황순원 선생은 일본 와세다 대학을 다녔고 일제강점기에 그리고 경희대학 교수를 했습니다. 근데 챗GPT가 지금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자기가 검색한 자료를 가지고 말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잘못했느냐? 제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시킨 거예요.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출생하고 한국으로 남한으로 월남에서 이 작가로서 경희대 교수를 지낸 이 황순원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설명해다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안 했더니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만년에 생리불순으로 세상을 떠났다. 황순원 선생님 남자예요. 근데 이 챗GPT는 멀쩡하게 생리불순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나와요. 얘가 찾아보니까 황순원이라는 사람이 생리불순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시켰을 때 엉뚱한 소리 하면 너 그거 틀렸다라고 하고 다시 해라. 뭘 고쳐라 하면은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꼭 좀 이건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오면서. 네. 자, 여러분 문학에서 첫사랑을 만나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건 AI가 뭔지 설명을 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한테 갖다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AI하고 첫사랑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옛날에 여러분 제가 쓰는 게 이제 아이폰인데 이 아이폰에 그 비슷한 응답 기능이 있어서 얘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뭐 데이트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얘가 뭐라고 경험해 보셨죠? 네,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저는 선약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아무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AI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얘한테 물어보는 거 안 합니다. 근데 이 첫사랑, 자, 여기 제가 선생님들께 여쭙습니다. 나는 첫사랑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 내가 아무리 돌이켜봐도 나한테는 첫사랑이 없어.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손을 안 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 잘 생각이 안 나도 가만히 계시는 게 나아요. 손을 들면 왜 없습니까? 하고 물어볼 거거든요. 이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입장 곤란하게 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불편할 때는 가만히 계셔도 되는.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옆집 오빠나 또는 초등학교 때 젊은 담임 선생님 나 그거 좋아해 본 적 있어? 이런 사람 많아요. 많은데 그건 이제 이성을 좋아해 본 거예요. 그것만이 첫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나의 자아가 세계와 만날 때의 그 접촉점에 있어서 가슴 설레는 이야기를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이 예를 제가 언제 한번 든 것 같은데요. 강의를 여기 온 지가 벌써 한 3년째 되니까 자아와 세계가 만나는 첫사랑의 이야기, 이것을 소설로 쓴 게 이를테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같은 이런 소설입니다. 데미안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느 사막에 경비행기 한 대가 불시착을 했어. 이 조그만 비행기가 하나 내렸어요. 사막에. 근데 거기서 어떤 이 어린아이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분명히 얼굴은 아이인데 왕자 복장을 하고 있어요. 왕자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말을 시켜보면 애가 아니에요. 이게 애 노인보다 더해요. 철학자 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얘 누굽니까? 르버티브람 보르로 어린 왕자입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예요. 생텍쥐베리는 비행기 조종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설을 쓰기가 좋았죠. 그런데 왜 이 소설을 썼을까요? 얘는 어디 소행성에서 왔어요. 지구별로.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그 소행성에서 자기가 가꾸던 장미를 얘기하고 거기에 자기와 길들여진 여우에 대해서 얘기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소행성과 지구별, 상상과 현실, 어린아이이면서 어른인, 그러니까 그 서로 다른 두 세계를 하나의 지점에 모아놓고 그걸 아이의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면 이 어린 왕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생텍쥐베리의 생각이에요. 자아와 세계가 만나는 그 첫 지점, 이걸 사막에 불시착한 어린 아이, 어린 왕자의 모습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소설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까요? 누구에게나 있는 그 감동을, 감정을 일깨워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설을 읽으면서 무슨 뭐 동화 같은 거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누구나 그 아이의 자기를 대입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설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 소설에 몰입해서 읽는 방법은요, 되게 우리가 독자들이 그러한데 그 주인공의 나를 몰입하는 거예요. 나를 거기 대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춘원 이광수가 무정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1917년이에요. 신문에 연재됐어요. 근데 이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그 신문사에 내일 어떻게 나오냐, 줄거리가 뭐냐 물어보는 바람에 일을 못할 정도로. 왜 그랬을까요? 왜요? 이 무정이라는 소설이 뭐냐 하면 그 전통 봉건 사회에서 새로운 세대로 변하면서 네 사람의 젊은 이 두 사람의 남자와 두 사람의 여자가 등장해서 말하자면 신식 연애와 새로운 사고방식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에 나를 몰입할까요? 이 오래된 시대로부터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세상을 사는 이 남자와 여자의 나를 대입하는 거예요. 내가 그 위치에서 새로운 시대적 문물을 만나고 특히 새로운 방식의 이 신여성과 사랑을 하고 신지식을 가진 남자와 사랑을 하고 하는 여기에 나를 투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와 자아라고 하는 이 개념을 두고 볼 때에 우리가 작품으로 읽는 또는 이 어떤 지식을 보여주는 책에서 읽는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나와 연관되어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깊이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공감 또는 공명, 이 울명자를 써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사랑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많은 작가들이 첫사랑에 대한 글을 씁니다. 이 세계 문학에 또는 한국 문학에 또는 이 오래된 고전 문학에 그리고 오늘날의 현대 문학에 있어서 첫사랑의 이야기를 제가 쭉 조사를 해보고 이 강의에서 얘기할 만한 것 4가지를 뽑았습니다. 지금 여기 첫 번째 첫사랑 얘기입니다. 불을 좀 뒤에 꺼버리시면 안 될까요? 네, 완전히 좀 꺼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이 잘 안 보여서. 별로 개선되지 않죠? 잘 보입니까? 네. 에드가 앨런 포라는 사람이에요. 에드가 앨런 포.
이 사람은 미국의 자연주의 시인이자 소설가입니다. The Black Cat, 검정 고양이, 또는 모르가의 살인, 이런 소설들을 써서 추리 소설, 다른 말로 하면 탐정 소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에 이 시초를 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촌 여동생하고 결혼했습니다. 버지니아 글램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미국은, 일본은, 중국은 모두 사촌까지 결혼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못해요. 지금 법적으로 8촌까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 엄청 완화한 거예요. 과거에는 동성동본 결혼 못했습니다. 결혼해서 살 수는 있죠. 그래서 한 5년에 한 번쯤 그 사실혼의 혼인신고를 받아주고 또 닫아버리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김해 김가인데요. 김해 허씨하고 우리 김해 김가가 이 동성동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얘기냐면 2000몇백 년 전 일이에요. 김수로 왕의 아들 10명을 김씨로 하고 나머지는 허황후 그 부인의 이름을 따서 허씨로 했다. 이게 여러분 2000몇백 년 전의 역사예요. 이 오래된 역사를 동사무소 직원이 알고 있고 혼인신고를 안 받아주는 엄청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건 그 너무 그 어떤 규율에 얽매인다고 해서 이제 법을 완화시켜서 지금 8촌 이내는 혼인신고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넘어가면은 이제 뭐 사실 8촌 넘어가면 여러분 옛날에는 한복에서 10촌까지 났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핵가족화 시대가 되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했으니까 뭐 남이죠. 잘 모르죠. 사실은. 사촌 간에도 왕래가 없는 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사촌 여동생 버지니아 글램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가난했어요. 가난하게 살다가 이 어린 아내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드가 앨런 포우가 그 아내를 장사를 지내고 견딜 수 없는 슬픔으로 술에 취해서 늘 이 뒷골목을 헤매고 다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미국 북부의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제가 그 볼티모어시를 한번 가봤어요. 왜 그러냐면 그 볼티모어에 뭐가 있냐면은 존스 홉킨스 대학교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늘 그 평가를 하면 1위에 해당하는 이 의과대학을 가진 존스 홉킨스 대학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워싱턴 강연을 갔다가 거기 워싱턴 문인들하고 거기를 이제 가면서 이제 아이의 본교 대학에도 가보고 했는데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 그 경제학과 교수로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갔는데 그래서 이 볼티모어라는 도시를 가보니까 이 도시는요 거리에 마리화나 냄새가 여기저기 절비해요. 근데 여기서 마리화나를 법적으로 인정한 데예요. 그리고 캘리포니아도 마리화나를 인정했습니다. 이건 마약까지는 아니다. 기호품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마리화나가 어떤 건지 이거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LA에 있는 친구한테 내가 다음에 갈 때는 마리화나를 좀 구해놔라. 내가 그 도대체 어떤 이 환각인지 기분인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 갔더니 안 구해놨어요. 야, 너 그 마리화나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야, 나는 여기 사는 사람이니까 불법이 아닌데 너는 방문자니까 너 이거 피우는 순간 너 체포된다고. 그래서 제가 마리화나 못 해봤어요. 그거 한번 이제 왜냐하면 뭐 무슨 이게 도대체 이 문학작품의 곳곳에 여러 곳에 나오니까 이게 뭔지를 한번 좀 이렇게 체험을 해보고 싶은데 그러다가 이제 마약 중독자가 될지 안 될지 그러나 제가 마약 중독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 정도 자신감은 있었죠. 근데 이 마리화나 냄새가 온 그 편의점도 겁이 나서 들어가 있기가 어려워요. 옆에 그 좀 이상한 애들이 서 있고. 그런데 이 에드가 앨런 포가 살던 곳이 거기고 묘지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 도시에 한쪽에 조그마한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가보니까 에드가 앨런 포와 그 아내와 장모 같이 묻혀 있던 그 무덤 3개 자리가 있고 지금은 그 3기를 함께 입구 쪽으로 옮겨서 합장을 해놨어요. 근데 그 합장을 해놓고 탑을 세워놓은 건 뭐 별로 볼품이 없어 보이고 저는 포우가 원래 묻혔던 그 자리 그걸 사진을 찍어 와서
돌아와서 그것을 소재로 시를 쓰곤 했습니다. 근데 이 포우가 아내를 잃었을 때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시로 써놓은 게 이 애너벨리라고 하는 시인데, 이 시는 이 영문학과에서는 필수적으로 가르치는 시입니다. 왜냐하면 시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속에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어 구문들이 꼭 이렇게 보아야 할 그런 것들이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시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봅니다. 전에 제가 이 시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까? 없나요? 네. 어디 가나 제가 이 시를 강의 오시는 분들한테 들려드리곤 하는데, 한번 화면을 보시죠. 옛날 오래오래 전에 바닷가 한 왕국에 애너벨리라 불리는 한 소녀가 살았다. 이 소녀는 날 사랑하고 내게 사랑받는 것 외엔 딴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 나는 어렸었고 그녀도 어렸었다. 바닷가의 왕국에. 그러나 우리는 사랑 이상의 사랑으로 사랑했었고 나와 나의 애너벨리는 천국에 날개 돋친 천사들이 그녀와 나를 질투할 만한 사랑으로 사랑했었다. 그것이 이유였다. 바닷가의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바람이 구름으로부터 불어와 나의 아름다운 애너벨리를 싸늘히 한, 그리하여 그녀의 귀한 친척들이 와서 나로부터 그녀를 데려가 바닷가의 왕국에 있는 무덤 속에 가둬버렸다. 그것이 이유였다. 바닷가의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압축이 좀 빠뜨렸네요. 천국에서 우리의 반만큼도 행복하지 못한 천사들이 그녀와 나를 시기한 것이었다. 그렇다. 그것이 이유였다. 바닷가의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바람이 밤에 구름으로부터 불어와 나의 애너벨리를 싸늘히 죽인, 그러나 우리들의 사랑은 훨씬 더 강했었다. 우리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보다, 우리보다 현명한 많은 사람들의 사랑보다. 그래서 천국의 천사들도 바다 밑의 악마들도 나의 영혼을 아름다운 애너벨리의 영혼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 그러기에 달빛이 비칠 때면 아름다운 애너벨리의 꿈이 내게 찾아들고 별빛이 떠오르기만 하면 애너벨리의 빛나는 눈동자를 나는 느낀다. 그래서 나는 밤새도록 내 사랑, 내 생명, 내 신부의 곁에 눕는다. 그곳 바닷가 무덤에서, 철썩이는 바닷가 무덤에서.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를 외우고 있는 것 눈치채셨습니까? 예, 상당히 긴 시인데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외웠어요. 근데 제가 외우고 있는 시가 한 300편 되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때 외웠던 것들입니다. 그 뒤에 대학 가서 외웠던 것들은 못하겠어요. 못 외워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제가 이 정신과 의사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중고등학교 때 외운 건 지금도 외우겠는데 나이 들어서 외운 건 왜 이게 안 되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대. 그 연구해봐야 모른대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연세가 더실수록 어린 시절 일이 더 선명하게 생각나는 것, 이것이 사람인데 이유, 원인, 그 뇌적 두뇌의 구조, 이건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너벨리의 이 첫사랑 이야기는 첫 번째는 사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서 멀리 가버렸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아내가 어린 아내였다라는 것. 세 번째로는 포우가 그 아내를 너무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죽고 나면은 만날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죽었다고 포기할 수가 있나요? 내 어머니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 아버지는요. 그런데 이 어머니하고 아버지 중에 딱 한 분만 만날 수 있다면 누굴 만날래? 그러면 여러분 대개 다 어머니예요. 여기 계신 아버지들은 뭐 그렇게 서운해하실 것도 없습니다. 인류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놀랄 때 엄마야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드물게 아이고 아버지 이러는 사람도 있긴 해요. 이 인간이 정말 그 한계 앞에서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죽음 이후의 문제를 생각을 해보는데
어디에도 답이 없어요. 다만 이 죽음 이후의 문제에 답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뭘까요? 종교입니다. 종교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답이 모두에게 정답으로 인정된다가 아니고 그 종교가 얘기하는 정답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합니다. 불교는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이후의 문제, 사후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인문학, 철학, 사상, 역사, 문학 모두 다 그에 대한 상상과 추측을 할 수 있을 뿐 이것이 답이다 하고 답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우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문의 단계가 과학의 단계가 있고 사상이나 철학의 단계가 있고 그 이후에 그 위에 하위 단계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 종교와 신학의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문제, 포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포우는 어떤 종교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문학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아픔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를 쓰고 나면 시인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습니다. 프랑스 속담에 몸으로 표현되지 않은 슬픔은 위장이 점수를 매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보통 이 위장병이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이 마음에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포우에게 있어서 그 아내의 죽음으로부터, 그 첫사랑,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의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길, 이건 술에 취해서 뒷골목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에 대한 시를 내 언어로 표현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문학이나 철학이나 사상과 같은 정신 영역에 있어서 그것이 갖는 효용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황순원의 소나기입니다. 제 선생님이세요. 제가 대학 1학년부터 박사 마칠 때까지 제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는 저분이 교수로 있고 시인 조병화 선생이 교수로 있는 경희대 국문과를 꼭 가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 한의원인 우리 아버지 이제 한의과대학을 가기를 원하셨는데 저는 국문과로 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내 그게 못마땅하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한의사로 살 자신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늘 문학 행사에 백일장에 선수로 출전하고 사람들이 다 저보고 쟤는 글 짓는 아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왜 그걸 뿌리칠 수 없었을까요? 사람들의 그와 같은 눈길 때문에? 아니요. 제가 좋으니까요. 제가 그걸 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이 경희대학을 갔는데 거기서 만난 분이 이 황순원 선생님이셨어요. 소나기라는 소설의 줄거리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대학 1학년 때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 소나기는 선생님께서 직접 체험하신 이야기를 쓰신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 1학년 아이가 꽤 당돌을 하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저를 이렇게 건너다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일생을 두고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한 게 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건너다 보시더니 이러셨어요. 김군 질문이 참 좋기는 한데 그 문제는 작가로서 내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 대답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니. 저 속으로 대학 1학년짜리 어린아이 굉장히 붕괴했습니다. 표현은 못했지만 아니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고 그중에 프로테이지가 절반쯤이면 절반쯤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이걸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대문호가 그리고 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존경받는 교수님이 이게 할 말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문학 공부를 계속하고 문해이론을 공부하고 하면서 보니까 그 대답이 정확한 대답이었어요. 왜? 작가가 소설을 쓸 때는 자기 체험도 거기 들어가 있고 체험이 아닌 상상력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서 하나의 소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설에 나오는 그 장면이 내가 비슷하게 겪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다른 방식이지만 변형한 것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소설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lie, 속인다라는 거짓말이 아니라 픽셔널 스토리, 허구의 이야기, 가공의 이야기, 만들어진 이야기 이런 뜻인 거죠. 있었던 일을 그대로 쓰는 것은 역사죠. 그것을 이야기로 꾸며서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것이 문학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은 정확한 거였어요. 이 대작가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참 실망했다가 나중에 공부해보고 깨달은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예컨대 여기 하동에서 태어나셔서 한국의 대문호가 된 나림 이병주라는 작가 산하, 지리산, 관부연락선 이런 걸 쓴 분이 있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분 소설을 탐독한 죄로 결국은 대학 교수로 있을 때 이병주 연구를 계속했고 그리고 하동 출신 그 어른들하고 함께 이병주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한 16년을 사무총장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하동 출신의 고대 총장을 지낸 이기수 씨하고 제가 같이 공동대표입니다. 이 이병주 선생을 서울 코리아나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역사소설가로서 이미 확고하게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예요. 선생님, 역사라는 게 뭡니까?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무식하기 짝이 없는 질문인 거예요. 역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어디 있어요. 선생님이 쓴 역사소설 가운데 이 지리산은 그 어떤 인물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관부연락선, 지리산, 산하 이 근대사의 3부작이라고 불리는데 이 세 소설 중에서 선생님이 가장 애착을 갖는 소설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근데 선생님 역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나림 선생이 황순원 선생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를 이렇게 건너다 보시더니 이제야 알겠어요. 그 눈빛이 뭐냐면 너 참 당돌하게 그리고 핵심적인 걸 물어보고 싶어 하는데 아직 이 젊은 문학 공부를 시작하는 청년으로서 기계가 좋기는 한데 너 아직까지 말해줘요 모르겠구나 이런 눈빛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 선생님 대답이 그랬어요. 역사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일세. 자, 여러분, 민족, 조국, 그리고 역사 이런 개념으로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총체성이고 인류가 살아온 삶의 집적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교훈의 등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물은 질문인데 이분은 역사는 믿을 수 없는 것일세.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도 제가 속으로 매우 붕괴했습니다. 역사 소설가가 역사를 믿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면 어떡하냐. 역사를 믿을 수 없는 것이라. 근데 나중에 제가 문해 이론을 공부를 하면서 이병주의 어떤 문학관을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도 정확한 답변이었어요. 한 줄로 말하자니 그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어서 엄청난 이 피해가 있었거나 사건이 있었거나 또는 이 목숨이 쓰러져간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걸 기록하는 것 이 역사입니다. 역사는 수치로 기록될 수 있고 객관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역사가 모든 걸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시대의 어떤 총체적인 면모를 보여줄 수 있지만 예컨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아픔, 예컨대 내 가족이 지주집안으로서 소작인들의 축창에 찔려서 죽었는데 그걸 어린 내가 내 눈으로 보아야 했다. 이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이걸 역사가 기록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이거 누가 기록하느냐? 문학이 기록하는 거예요. 소설적 이야기로서 기록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역사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역사는 허황되고 잘못 기록된 것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진실을 보여주기는 어려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삶의 진실이 가정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숨은 진실이라고 하는 것, 이걸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주는 것이 소설이다. 이 작가는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못 알아들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떤 그와 같은
삶의 진실, 이야기, 이것이 가지고 있는 힘,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이니까 무슨 힘이 있을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소나기의 끝 부분인데요. 중요한 장면만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얘가, 이 소녀가 겨울가에서 만나서 서로 친구로 지내기로 했다가 이제 둘이 저기 멀리 들판나무 소풍을 갔는데 소나기가 왔어요. 비 맞았어요. 이 소녀는 병약한 아이예요. 그래서 그 소나기를 맞고 병이 났나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소녀가 죽었다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얘기하는 걸 잠결에 듣고 합니다. 이번 애는 그 정손녀라고 걔 하나 있었는데 악상을 당했다. 윤초시댁도 말씀이 아니다. 근데 이 애가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다지 않아? 내가 죽거든 내가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왜 그랬을까요? 분홍빛 스웨터를 입었었는데 소풍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겨울물이 불어서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년이 이 소녀를 업어서 건너줍니다. 시골 소년이니까 이 잠뱅이를 입고 있는데 그 등에서 황토빛 물이 이 소녀의 분홍빛 스웨터에 옮아서 물이 든 거예요. 이 소녀가 죽을 때 나 이 스웨터 입혀서 묻어달라. 이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여기서 정말 좋아하며 지냈던 이 소년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저 세상으로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세상에 이렇게 말했다지 않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 저변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첫사랑일까요? 과거에는 누가 소나기의 주제를 제게 물으면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차마 사랑이라고 부르기에 조심스러운 소년과 소녀의 미묘하고 아름다운 감정적 교류, 이게 주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 나이 또래 아이들이, 소나기는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실렸는데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들은 이해 못하니까 중학교 교과서에 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지금은요, 그 또래 애들이 전부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고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이걸 첫사랑이라고 불러서 안 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소년, 소녀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첫사랑 이야기입니다, 소나기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년의 반응이 이 뒤에 네 줄이 더 있었어요. 소년이 끙 하는 신음소리를 내며 돌아누웠다. 이거 없애버렸습니다. 네 줄을. 친구 원흥서 씨가立교대학, 입교대학 출신인데 이분이 그 사족이야, 빼자. 그래서 뺐는데, 빼고서 더 훌륭한 소설이 되어서 단편 소설의 결미를 장식하는 한국 문학에서 보기 드문 압권이다, 이렇게 불리는 대목이에요. 이 소나기에 있는 이 첫사랑, 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첫사랑 이야기, 이 소설은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주 서정적인 문체, 그리고 순우리말을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소설 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 소설 소나기는 인터넷에 쳐보면 그대로 전문이 뜹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지금 읽어도 새로운 감동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쉬겠습니다. 첫사랑의 사례를 한 2가지만 더 들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괴테입니다. 괴테인데 독일에 가면 괴테 하우스라고 하는, 괴테가 살던 집이 한 3층인가 되는 이제 꽤 큰 집이 있고, 그리고 그게 괴테 기념관, 박물관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 괴테의 어머니가 창가에서 아들 괴테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걸 바라보며 기다리던 그런 방이라고 설명이 붙어 있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독일을 찾아와서 독일의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괴테하우스를 갑니다. 근데 독일에 뭐 괴테 외에도 괴테도 있고 실러도 있고 그 외에 뭐 토마스 만이며 뭐 많은 문인들이 있지만, 국가적으로 가장 대표되는 문인 한 사람을 내세우면 괴테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 말을 가르치는 기관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세종학당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400개가 넘게 세종학당이 있습니다. 중국은 공자학원 또는 공자학당 2가지가 다 있어요. 그게 16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영국은 브리티시 카운슬이라고 하는 기구고, 프랑스는 앙리앙스 프랑스에즈라고 하는 기구예요. 독일은 괴테 인스티튜트, 괴테 연구원 이런 이름을 씁니다. 스페인도 세르반테스 연구원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괴테, 세르반테스 이런 사람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인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괴테는 생전에 모든 걸 누렸던 사람이에요. 부귀와 뭐 명성, 또 심지어는 여성 편력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많은 걸 누린 예술가들을 찾아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괴테고, 화가에 있어서는 우리가 천재 화가라고 부르는 누굴까요? 살아있을 때 모든 걸 누렸던,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셰익스피어는 어떨까요? 셰익스피어는 영국을 대표하는 또는 인류 문학을 대표하는 기가 막힌 문인이죠. 근데 이를테면 그 인생의 고난이 많았습니다. 이 영국의 작가 가운데 에밀리 브론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워드링 하이츠, 그러니까 이 폭풍의 언덕이라는 소설을 쓴 에밀리 브론테는 이 목사의 아들 세 딸 중에 가운데 딸인데, 이 소설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폭풍의 언덕 같은 이런 엄선한 복수극에 관한 소설을 쓰다니 이 작가가 제정신이냐. 근데 그 언니는 제인 에어를 쓴 샬롯 브론테인데, 이런 소설은 정말 훌륭하다 하고 극찬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꼭 읽어야 할 이 영어로 된 책 3권을 고른 그런 이제 통계 자료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밀리 브론테의 워더링 하이츠였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대접을 전혀 못 받은 책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셋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모비딕 또는 백경이라고 부르는 소설입니다. 흠한 멜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흠한 멜빌은 포경선 선원이었어요. 근데 멜빌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 책은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 고래 잡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시애틀을 배경으로 해서 고래 잡는 이야기를 쓴 것이 이제 이 흠한 멜빌의 백경인데,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걸 소설이라고 인식을 못하고 고래 잡는 이야기니까 포경에 관한 얘기겠거니 하고 수산 서적 코너에 꽂아뒀어요. 그 멜빌이 이 소설로 받았던 인세는 한 30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불우하게 살았던 사람, 누리지 못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빈센트 반 고흐죠. 지금은 별이 된 화가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고흐는 살아있을 동안에 캔버스를 구하지 못하고 물감 값이 없었고, 그리고 모델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일생 동안 빈센트 반 고흐를 도운 이 동생이 테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테오는 뭘 하는 사람이냐 하면 아트 딜러, 화상, 그림 사고 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형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흐한테 보낸 테오의 편지를 보면 형은 너무 물감을 낭비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 같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왜냐하면 고흐의 말년에 이르면 고흐가 이 그림을 칼로 물감을 찍어 바르듯이 이렇게 강렬한 그림을 그렸고, 사람 얼굴, 자화상 같은 걸 보면은 아주 진한 노란색, 빨간색 이런 게 얼굴에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마네나 모네 같은 화가들, 인상파 화가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그리죠. 근데 이제 고흐가 동생한테서 이 편지를 받고서 쓴 이 답글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내 그림이 물감 값보다 더 값이 나간다라고 하는 걸 알아줄 것이다. 여러분, 이 처참한 얘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얘기죠. 근데 그거는 평생 전시회를 여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언젠가는 나도 내 개인 전시회를 열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남겨놓은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평생 동안 전시회를 딱 한 번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개인 전시회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전시회. 거기서 딱 한 점이 팔렸어요. 한 점이 팔렸는데 그것도 한 500프랑 정도밖에 안 되는 돈으로. 근데 그것도 아는 사람의 누이가 사준 그런 그림이었어요. 근데 지금 고호의 그림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그야말로 별이 된 소설가죠. 아주 화가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힘겹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 우리가 시성이라고 부르는,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한번 했죠. 중국의 두보는 나이 들고 나서부터는 일생 동안을 객지를 떠돌면서 전란을 보면서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방랑시편을 썼습니다. 두보의 삶이 편한 날이 없었어요. 두보의 최후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수저우, 소주 지방을 지나갈 때 그 관장이 이미 시로서 이름이 난 이 대시인이라고 두보를 잘 대접을 하고, 그때 그 수저우가 여러분 동양의 베니스라고 불리는 곳이죠. 배를 타고 시내를 다니는 수로가 발달된 곳입니다. 배에다가 두보는 이 동정호에 이 배를 띄우고 거기에 거적을 덮어서 그걸 집으로 삼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 배에다가 이 돼지 한 마리를 삶아서 술하고 같이 실어주었는데, 두보가 늘 굶고 다니다가 이걸 오랜만에 많이 먹고 배탈이 나서 죽었습니다. 시인이 참, 시인이 그렇게 죽는 건 좀 모양이 아니죠. 여러분, 이태백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달근지는 물에 들어가다 물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있는데 그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어디에도 그런 정식의 기록이 없습니다.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율곡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다, 이거 실록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그 제자인 김장성의 문집에 나올 뿐, 이게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 두보가 평생을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산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한국의 소설가 가운데 손창섭이라고 하는 사람은 1950년대에 전후에 패배와 반항의 군상을 그리는 소설로 일관했는데, 그러다 나중에 일본으로, 일본인 아내를 따라서 일본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기화를 했어요. 그런데 손창섭의 그와 같은 소설은 실제로 그가 살았던 어려운 시대의 체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베토벤은 여러분 귀가 멀고 작곡을 했죠. 그런가 하면 이 영국의 이 신라원을 쓴 존 밀턴은 나중에 앞을 볼 수가 없어서 6살 난 딸 데보라의 손을 빌어서 이 신라원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문학 작품을 남긴 예술가들의 그 생애의 뒤안길을 보면 이렇게 아프고 슬픈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부럽다고 해야 될까, 괴테는 모든 걸 누린 사람이었어요. 또 아까 제가 모든 걸 누린 사람을 이 빈센트 반 고흐의 비교를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피카소는 그림, 이 스케치 뭐 수도 없이 많아요. 미국의 이 화상들이 있는 거리에 가면 피카소의 스케치는 한 300~400불 하면 삽니다.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안 사요. 안 사고 또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 피카소 또한 부와 명예와 여성 편력과 모든 걸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여성 편력을 누린 게 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삶이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많은 것을 했다, 이런 뜻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미국 워싱턴에 가면 이 내셔널 뮤지엄, 국립미술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고호의 그림이 몇 점 걸려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호의 그 자화상은 여러 개가 있는데, 고호가 자화상을 많이 그렸어요. 왜 그랬냐면 모델을 구할 돈이 없었어. 그리고 남이 버린 캔버스를 가져다가 거기에 흰칠을 하고 그림을 그려서
전에 이 서울에서 저는 고호 전시회가 있으면 어디든 쫓아가서 봅니다만 그 전시회에서 그 이제 고호의 파리에서의 마지막 2년간 Last 2 years in Paris 이런 제목이었는데 그 흰 캔버스에 흰 색깔을 칠하고 그 위에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을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그 밑에 그림이 뭔지를 같이 보여주는 이런 전시회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나사가 있는 곳으로 LA 도심에서 나가다 보면 이 패스디나라고 하는 곳을 지나면서 이 조그만 박물관이 미술관이라고 해야겠죠. 하나 있는데 거기에 고호의 그림이 한 7점 정도 있고 그 마당에는 로댕의 조각이 여러 개가 서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 잘 안 가죠. 미국 사람들도 잘 안 갑니다. 근데 저는 LA 가면 꼭 거기를 다시 한번 가봅니다. 고호의 그림의 원본과 우리가 사진이나 그림으로 보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 그 박물관 이름이 사이먼 박물관인가 이럴 거예요, 아마. 이 정확한 명칭이 패스데나 사이먼 박물관 아마 이럴 거예요. 근데 그 어떻게 다르냐 하면 사진이나 그림으로 보면 그냥 평면으로 보입니다. 근데 원본, 진품 앞에 서면 그게 입체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원본으로 보는 것과 입체로 보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평면으로 보는 것과 입체로 보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슬픈 이런 것을 예술로 성화시킨 이런 예술가들이 많은데, 근데 괴테는 참 많은 걸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인물도 좋잖아요. 여러분, 괴테가 80 나이에 10대 소녀와 사랑을 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기록은 어떻게 있느냐 하면 이 10대의 소녀를 괴테가 사랑한 것, 좋아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의 딸하고 좀 사귀고 싶다. 근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괴테 선생님 같은 국가적인 훌륭한 인물이 우리 딸아이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을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근데 그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근데 이게 와전이 되어서 괴테가 10대 소녀와 사랑을 했다. 예술가의 예술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공을 초월한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괴테가 쓴 첫사랑이라고 하는 시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다시 가져다 줄 것이냐, 저 아름다운 첫사랑의 날을. 누가 다시 돌려보내 줄 것이냐, 저 아름다운 시절의 한순간만이라도. 쓸쓸히 나는 이 상처를 기르고 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한탄과 함께 잃어버린 행복을 슬퍼하고 있다. 누가 다시 가져다 줄 것이냐, 저 아름답고 즐거운 첫사랑의 날을. 짧은 시예요. 자,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이 아름다운 시절 한순간을 그리워하며 쓸쓸히 이 상처를 기르고 있는 분 여기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죠. 이런 쓸쓸한 기억의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 여러분들이 절대 손 안 드실 거예요. 제가 아까 입장 곤란하면 가만히 계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어쨌거나 손 안 드시는 이 방식을 영어로 제가 뭐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BJR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풀어서 말하면 배째라 이 말이에요.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여러분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웃으세요 지금. 좀 웃어주세요. 문학 좀 버벅거리고 실수하고 모자라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 이 얼굴이 너무 삼엄해요. 자, 박수 한번 쳐봅니다. 두 손. 자, 두 손 올리시고. 박자, 우리 진주 향교는 엄청 수준 있는 데라서 이거 리듬에 맞춰서 3번 딱 치는데요. 3번 맞춰서 합니다. 시작. 이거 보세요. 다른 도시 가면 막 4번 친다고요. 진주 향교는 너무 훌륭해요. 네. 이런 쓸쓸히 기르고 있는 상처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걸 글로 쓰면 감동적인 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한탄, 이건 뭘까요?
내가 지금 그 일 때문에, 과거의 그 일 때문에 내 처지가 아주 괴롭고 힘들다가 아니라 돌이켜보니 그게 내 청춘이었다. 내 청춘이었다. 제 선생님 조병화 선생님은 자기 제자이면서 저한테는 선배인 드라마 작가 신봉성 선생을 향해서 늘 이 봉성아, 너는 내 청춘이다. 또는 시도 나의 청춘 봉성이, 이렇게 쓰곤 하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한탄, 이게 내 이 젊은 시절에 내가 가졌던 그 소박하고 아름답고 귀한 소중한 꿈, 이런 거예요. 이 괴테의 시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국민의 마음을 가져다 두었을 때, 이것이 내 체험과 결부되어서 내 가슴 밑바닥을 두드릴 때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첫사랑에 시시껄렁한 얘기를 썼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다시 가져다 줄 것인가?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저 아름답고 즐거웠던 그 첫사랑의 날, 지금 아름답고 즐거운데 첫사랑 지금 만나보면 계속해서 아름답고 즐거울까요? 꼭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사랑 안 만나겠다는 사람 많아요. 나 그 옛날에 좋아하던 사람 연락이 되는데 만나볼까요? 그럼 이제 반응이 되게 두 가지인데, 만나지 마세요. 그 아름다웠던 꿈이 깨집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만나보시죠. 얼마나 알록달록하고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뭐 저 같으면 굳이 찾아가서 만나지 않겠어요. 굳이 안 해도. 네. 근데 제가 첫사랑이라고 하기는 못하지만 옛날 이 어린 학생 시절에 같이 이 문학 공부를 하고 하던 참 이 좋아하던 여학생을 한번 나이 들어서 만났는데, 너무 제가 고마웠던 것은 그 사람이 아주 깨끗하게 나이가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좋은 기억을 하나도 훼손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괴테의 첫사랑을 읽으면서 한번 텍스트의 책에 있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세요. 읽으면서 나의 옛날을 돌이켜보고 거기에 나를 견주어 볼 수 있으면 이건 괴테하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피상적으로 뭐든지 겉보기로 읽어가지고는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사랑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조용필 노래 가운데 그 겨울의 찻집이라는 게 있죠. 가사가 참 좋습니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이거 시예요. 이렇게 쓰면. 그런데 한번 보세요. 사랑해요. 당신을 당신만을 이 생명 다 바쳐서, 이 한 목숨 다 바쳐 당신만을 사랑해. 이걸요, 글로 써놓으면 이게 시가 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유치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노래로 들으면 유치하지 않다니까요. 이게 이제 노래가 갖고 있는 묘미입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다 바쳐서 어떤 사람을 사랑했었다,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사랑해요 당신을 당신만을, 이런 평범하고 애도 쓸 수 있는 가사가 가슴에 육박해 온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난 곳은 그 고향역이 있고 거기 코스모스가 있어. 그럴 때에 여러분, 그때 내가 그 고향을 떠날 때 손 흔들어 주던 친구가 있어. 나오나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이건 노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노래가 내 가슴에 와 닿아서 나의 영혼을 압박할 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 서울사랑 노래 가사 공모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본심을 저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분 이름이 이 모닥불 피워놓고 이런 이제 가사 시인이면서 작사가인데, 한 20, 30개 우리가 아는 곡을 작사하신 분인데, 이분하고 둘이 심사를 하는데,
저하고 의견이 틀려요. 저는 그 가사가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있는 걸 자꾸 찾고, 이분은 안 그래요. 좀 쉽고 흐름이 편한 이런 걸 자꾸 주장을 해서 제가, 선생님, 이거 지금 이 앞 얘기와 뒷 얘기도 별로 맞지도 않고 좀 유치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연세는 저보다 위인 분이죠. 저를 이렇게 가만히 건너다 보는 분을 아까 제가 두 분을 말씀드렸죠. 황선우 선생, 이병주 선생. 이분도 저를 이렇게 건너다 보시더라고요. 하긴 한의과를 안 가고 국문과를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아버지도 저를 이렇게 건너다 보시더라고요. 어이가 없거나 아니면은 그거 아닌데 얘한테 말해봐야 모르겠고 뭐 이럴 때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김 교수, 노래는 말이야, 멜로디가 밥 먹고 들어가는 거야.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 곡조가 절반을 차지한다. 가사가 절대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가사도 좋고 노래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비록 가사가 쉬워도 그것이 사람들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있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들한테 이제 제가 배운 건 뭐냐면, 세상이 꼭 내가 아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배우고 제가 공부한 문학의 방식으로 보자면 이건 도무지 선정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한둘이겠어요? 허다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나중에 이 괴테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이 부인께 또는 바깥 분께 말씀 못하고 이 가슴 속에 숨겨두고 있는 이 고귀한 소중한 정서, 내 첫사랑의 그 여리고 풋풋하고 아름다웠던 서정, 이것과 견주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 시가 아름다운지요. 우리 소나기 마을에 부부 모임이 올 때가 많아요. 이제 제가 거기 촌장으로 있으니까 시간이 나면 이분들이 이제 모였을 때, 근데 재능 기부 강연, 짧게 하는 강연 이런 걸 합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 어디 가서 말을 하면 꼭 돈을 줬는데 요새는 돈 안 주고 얘기해야 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재능 기부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거 참 괜찮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눈다라고 하는 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제가 늘 질문합니다. 여기 부부가 오셨는데 내 가슴 속에 지금 첫사랑이 있는 사람 손 드세요 하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전혀 그런 게 없다 싶은 사람 손 드세요. 다 눈치 보고 안 듭니다.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좀 나무라듯이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있으면은 어땠어요? 지금 그게 언제 일인데, 벌써 5, 60년 전의 일인데 지금 와서 뭐가 달라지냐?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 그런 소중한 서정, 정서가 남아있고 그걸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귀하게 만듭니다. 가슴 속에 그런 좋은 기억이 없는 사람은 그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사랑이 있으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 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첫사랑의 다른 사례 하나를 더 봅니다. 투르게네프라고 하는 러시아의 작가입니다. 주로 단편 소설을 쓴 사람인데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첫사랑이라고 하는 소설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 순간 나의 걷잡을 수 없는 사랑은 시작되었다. 그날부터 나의 사랑이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고백하지 못하는 나의 괴로움도 시작되었다. 이런 경험 없습니까, 여러분?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뛰고 내가 왜 밥을 먹는지, 내가 왜 호흡을 하는지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없었나요? 어쩌면 청춘이 지니는 아름다움의 비밀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가능성, 이건 도덕교과서 같잖아요. 그게 이제 투르게네프는 그렇게 안 썼습니다.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능성인지도 모른다.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과 생각하는 가능성은 다르죠. 이 어린 시절에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을 투르게네프는 이 문장에서 해놓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소설에 어떤 소년이 등장해요. 근데 이 소설이 어떤 이제 여자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나이 좀 자기보다 많은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 때문에 도대체 밥을 먹을 수도 없고 호흡을 하기도 힘들어. 얼마나 그 여자가 좋게 여겨지는지. 잠자기 전에 생각하고 자고 일어나서 생각하고 이런 판국인데, 근데 그 여자를 뒤쫓아 다니면서 알게 된 건 그 여자에게 애인이 있는 거예요. 애인이. 결혼한 여자는 아닌데. 근데 그 애인이 누굴까요? 이 소년의 아버지예요. 이 소년의 아버지. 우리 클래스 훌륭해요. 딴 데서 물어보면 아버지라고, 이 소설을 읽어야만 아는 건데, 그런 분들이 잘 없는데, 아버지예요. 그럼 소년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모든 아들은 아버지를 딛고 넘어서서 어른이 되는 법이죠. 그런데 어렸을 때 아버지는 올마이티, 뭐든지 가능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가 힘없고 약해. 직장 가서는 상사한테 허리 숙여야 하고, 그리고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런 아버지를 나중에 이해하고 정말로 그 아버지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가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어서 자기가 아버지가 되었을 때겠죠. 근데 이 소년의 이와 같은 미묘하고도 복잡하고 아름다운 이 감정을 트루겐네프는 첫사랑이라고 하는 소설로 썼습니다. 아마 도서관에 가서 찾아야 될 거예요. 아마 인터넷에 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4가지 경우의 첫사랑을 안내를 해드렸는데, 하나는 에드가 앨런 포의 애너벨리에 나타난 그 죽은 어린 아내를 그리워하는 사랑의 이야기. 두 번째로는 첫사랑의 소녀를 잃은 소년의 마음을 보여주는 황선원의 소나기. 세 번째로 독일의 대표적인 문호 괴테가 자기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쓴 첫사랑이라고 하는 시. 그리고 러시아에 이름 있는 작가 투르게네프가 성장기에 있는 소년에게 찾아온 첫사랑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 그 첫사랑. 이제 이런 이 소년이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쓰는 것을 소설론에서는 분류할 때 성장소설 이렇게 부릅니다. 한 아이가 성장하면서 인격이 고매해지거나 완성되거나 아니면은 세계를 이해하거나 하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장소설, 발전소설, 교육소설, 교양소설, 이거 전부 같은 말이에요. 이 교양소설, 교육소설, 이건 주로 이제 유럽 쪽에서 독일의 이 시민사회를 배경으로 쓰는 말이고, 미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입사소설 또는 개안소설 이렇게 부릅니다. 입사, 이니시에이션 스토리. 한 아이가 사회로 편입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는 입사의 과정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개안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몰랐던 것에 대해서 눈을 떠가는 소설이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나 또는 뭐 유리알 롤이나 시다르타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성장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나 비렐름 마이스터의 편력 시대, 이런 것 전부 성장 소설이에요. 토마스 만이 쓴 마의 산, 대표적인 성장 소설이에요. 로망 롤랑이 쓴 장 크리스토퍼 베토벤을 소재로 한 소설인데 이것 다 성장 소설이에요. 미국으로 가면 이 해밍웨이가 쓴 단편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A Day's Wait라는 게 있어요. 기다림의 하루,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한 아이가 집안에서 강도가 들어오자 테이블 밑에 숨었어요. 그러면서 그 강도들이 집안에서 물건을 훔쳐가고 나누는 대화, 이걸 가만히 이렇게 듣는 이런 겁니다. 그럼 이 아이의 이게 제목이 Day's Wait가 아니네요. 다른 거네요. Day's Wait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줄거리입니다. 이런 겁니다. 한 아이가 아파서 열이 났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얘 큰일 났다고, 열이 60도가 넘었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30도, 40도만 넘으면 죽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60도가 넘었다고 하니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 부모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60도가 넘었다고 하는데 나 곧 죽겠죠. 그 다음에 죽음이 어떻게 오는지 내가 안 자고 기다릴 거예요. 침대에서 안 자고 있어요. 근데 거기 화씨하고 섭씨를 지금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애가 잠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개안 소설 이렇게 부르는데 이 투르게네프의 첫사랑 같은 이런 소설 대표적인 개안 소설에 해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정말 소중한 것은 그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왜 존경해요? 어머니가 학식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인가요? 아닙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값없이 공여해 준 그 사랑과 정성 때문이죠. 더불어서 우리가 그 어머니와 함께 보낸 어린 시절로부터의 그 시간의 소중함 때문입니다. 사람은 크고 화려한 것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작고 조촐하고 소박하지만 그 내면이 순수하고 품위 있는 것이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이 모두가 처음 사랑, 참된 사랑의 다른 이름이죠. 제가 이 수필 강의를 할 때 늘 이야기를 합니다. 수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에세이라고 해서 우리가 중수필이라고 부르는 어떤 시대의 사회에 대한 논리적인 글이라든지 신문 논설, 사설 같은 이런 건 에세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로 쓰는 것은 신변 잡기,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일들, 이걸 경수필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미셀러니라고 해요. 미셀러니가 감동이 되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얘기를 써놔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소박하고 작지만 품이 있는 것, 그 수필 가만히 쓸 수 있는 것, 그가 그걸 보고 느껴서 자기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작고 소박한 것이 결코 값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을 남겼죠. 이 답은 뭐였냐 하면 값없이 치를 수 있는 것,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으로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걸 이 소설로 쓴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첫사랑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고전문학 작품 중에 이 여성 주인공들 한번 떠올려 봅니다. 알퐁스 도데의 별에 나오는 스테파네타 아가씨,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여와 베키 대처. 이건 이제 여성 주인공은 아닙니다만 그 이후로 단테의 이 신곡에 나오는 베아트리체, 빅토르 위고의 노틀담의 꼽초에 나오는 에스메랄다, 앙드레 지데의 좁은 문에 나오는 알리사,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불에 나오는 소냐,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의사지바고에 나오는 라라, 한국 고소설의 성춘향, 신문의 최영신, 황순원의 카일의 후예에 나오는 오장녀, 최영신은 이 상록수에 나오죠. 주요습의 사랑손님과 어머니에 나오는 그 어머니, 박경리 토제에 나오는 서희, 이런 인물들은 저마다 이와 같은 사랑의 편리를 안고 있고 그 후광으로 문학사가 포용하고 있는 초상화 전시장에 부과된 그런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가 이 첫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뒤이어서 그 소나기를 쓴 황순원 선생의 작품과 황순원의 인품 그리고 시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지금 이제 페이퍼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주마간성격으로 빨리빨리 그냥 제목만 말하고 넘어갔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테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듣는 바람에 저도 너무 열심히 강의를 하느라고 절반밖에 못했어요. 절반은 내년에 와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시간이 3분 정도 남았는데 나 저 교수한테 이거 꼭 물어봐야 돼 싶은 질문을 한두 가지 받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습니다. 물론 질문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질문 안 하신 분들이 나중에 가면서 아니 강의가 명료해서 별로 질문할 게 없었어요. 그러면 강의한 사람 되게 기분 좋습니다. 그래? 네. 이 작품 대체로 보면은 슬픔으로 끝나는 작품이 좀 많거든요. 그 성장장의 배경은 글을 모르면서 왜 그런 글을 썼는가 하는 그게 좀 참 의아한 적이. 네, 선생님 제 말씀 중에 딱 대표적으로 들자면 젊은 베레테리 슬픔인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무대가 되는 그 집을 제가 가봤어요. 독일에 가서. 근데 아무도 안 찾아갑니다. 거기 시골에 있어서. 근데 저는 거기를 꼭 가보고 싶었어요. 가서 보니까 그냥 2층 집이에요. 거기에 이제 샤롯테가 살았던, 샤롯테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근데 여러분,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이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감동을 해가지고 자기 기업 이름을 샤롯테에서 롯데라는 이름을 가져와서 그 이름이 그 롯데가 거기서 온 거예요. 근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베르테르는 권총자살을 합니다. 근데 샤롯테라는 여자는 약혼한 남자가 있는 여자인데 이 여자를 사랑해서 이룰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권총자살을 하고 그때 베르테르가 입었던 옷을 그대로 흉내내서 따라 입고 독일 젊은이들이 자살이 유행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괴테가 왜 이런 소설을 썼을까요? 어쩌면 괴테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 고백해서 거절을 당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상력만으로 썼을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 해봤고 또 이 괴테를 제가 한동안 이렇게 집중해서 볼 때 그런 기록은 어디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괴테의 이 작품 세계를 세 가지 단계로 대별을 하는데 하나는 젊었을 때 비렐름 마이스트를 쓰던 때 이거 완전히 성장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그 시련의 아픔으로 자살한 이 얘기인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이 연구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베르테르를 잘 살펴보라. 괴테가 쓴 걸 보면 단순히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이 베르테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회사에서 그 윗사람을 만나고 뭐하고 하면서 계속 상처를 받는다. 그러니까 사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베르테르가 처했던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회의 문제를 함께 얘기한 소설이다. 보통 연구자들은 이제 거기까지 연구를 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서 괴테의 마지막 작품은 희곡이죠. 파우스트입니다. 미완의 희곡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괴테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괴테가 80몇 세가 넘도록 작품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괴테의 이 작품들 속에는 서구의 시대적 변천사, 서구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와 함께한 지속적인 작품을 활동을 한 작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고 제가 여기서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황순원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황순원이라는 작가가 이를테면 1915년에 태어나서 16세 나이에 시를 쓰기 시작해서 소설을 쓰고 나중에 다시 함축적인 시와 단편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 80세에 이르도록 한 50년 가까운 세월을 글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작품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이 그대로 수용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50년대에 반짝했던 손창섭이나 장용학 같은 전후문학 작가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를테면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지속적인 시간과 함께한 문학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괴테는 아마도 그 외에도 너무도 많은 체험이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50분에 정확하게 끝내달라. 왜냐하면 여기 끝나고 또 이 일정이 바쁘신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셔서 지금 딱 50분인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